네, 지금 시각 3시 38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이 일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검토하는 것,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좀 압박을 주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시작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0.88% 내린 2735.0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들이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이 규모가 좀 컸습니다. 한 1조 원이 좀 넘었는데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폭이 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각각 5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0.98% 하락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을 꼽아보자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주가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국 반도체 주가가 앞서서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6만 8천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아연과 금, 은 같은 걸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비철금속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철금속들이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4%대 정도 올랐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지난해 4월에 이 4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한 60%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뭐 언제나 내리는 주식이 있으면은 오르는 주식도 있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 언제나 내리는 주식이 내 거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요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전 네. 비용을 의결을 했죠. 네, 이게 지금 시장에 많은 경제적 이슈가 있는데요. 이 정권 교체기에 용산 이전 문제가 아무래도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좀 집중을 못 받는 측면도 없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잡음과 또 현재 권력, 차기 권력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죠. 예.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따로 언급하진 않기로 하고요. 네. 어찌됐든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일정 부분 협조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의결한 예산이 집무실 이전 비용입니다. 우선 위기관리센터와 경호 종합상황실처럼 안보의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안보 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16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또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필수 안보시설이 구축된 뒤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해요. 지금 국방부는 이미 이사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비 같은 거를 일괄 계약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이 모두 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반영이 됐고요. 예.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계속 밝혀왔던 게 한 500억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한 거는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한 136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집무실 조정이나 경호처 이전비 같은 추가 예산 앞으로도 협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경제 프로니까 관련 이 사안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요. 네. 예비비 통과가 당선인의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임기와 동시에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한다. 이런 계획은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대략 한 6월쯤부터 용산에서 업무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근데 시장은 언제나 어떤 뉴스보다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법이죠. 그렇죠. 이번 주에 아파트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나올 테니까 지난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에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 주간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3월 4주차의 서울 아파트 값은 0.0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보합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용산입니다. 0.01% 올라서 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최근에 일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에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한 곳 눈에 띄는 게 종로구인데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은 주변의 교통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종로구 하면은 교통량 자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시위 같은 것들도 종종 일어나는 편입니다. 네네. 이런 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고요. 예. 또 고도 제한 같은 규제 완화 가능성도 물론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구가 3월 4주차에 하락세에서 1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보합으로 전환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변동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지난해에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0.4%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전반에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졌고요. 그리고 집을 거래한 것 자체가 가격이 워낙 올랐으니까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용산 말씀드렸는데 용산이 지금 0.01%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해만큼 그렇게 폭등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11건, 지금까지 등록이 된 게 811건이에요. 근데 지난해 3월에는 3,762건이었습니다. 거의 8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용산구만 보면은 지난해 3월 82건에서 지난 3월에는 14건으로 여기는 80%가 넘게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라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일부 거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통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계의 모수가 적다 보면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다소 일러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주변에서 집을 산다 판다 이런 얘기도 확연히 줄었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내 집 거래할 때가 아니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 체감하는 것만 봐도 지금 당장 부동산 추세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일러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거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엔 다소 좀 일러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아마 해외 여행 포함한 이 국제선 운항 정말 많이 크게 줄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주변에서 이제 올해는 해외여행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얼마나 줄었나를 먼저 보면요. 현재 국제선 정기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한 8.9% 수준까지 축소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예전처럼 국제선이 운항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0%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근데 국토교통부가 오늘 계획을 좀 밝힌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의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그러니까 2019년에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 네. 계획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당장 다음 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대로 8.9% 수준까지 축소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달 주 100차례씩 증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7월부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네. 엔데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풍토병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시기 이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국제선 정기편을 매달 주 300차례씩 증편한다고 해요. 네. 이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국제선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절반까지 복원하겠다는 거고요. 예. 엔데믹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면 3단계 계획을 시행하는데 이때는 모든 항공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 계획을 밝힌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항공사들은 국토부에 운항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그걸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방역당국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방역당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운항 확대나 증편 같은 게 좀 어려웠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항공 경쟁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왔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이 뒷장을 푸는데 우리는 계속 조이고 있으니까 외국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롯을 유지하려면 80%가량을 사용해야지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인데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운항 재개를 계속 요청해 왔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한 조치를 이어가게 되면은 상대국에서 항공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국제선 항공도 정상화를 앞두게 된 셈인데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방역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항공사들은 국제선 회복이 이렇게 계획이 나오니까 숨통이 트였다라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허가가 새롭게 나오면은 이미 수립된 다음 달 운항 일정부터 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소폭 증편 정도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어려운 게 대형 항공사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많이 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곳이 저비용 항공사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항공기도 적고 보유 항공기도 뭐 많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거의 뭐 파산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동남아 위주로 국제선 운항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부터 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마닐라나 나리타, 오사카 노선의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TA항공 같은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 정부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방역 완화 등의 조치가 함께 시행되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방역 조치 완화 같은 거를 통해서 여객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뭐 늘렸다고 해도 여객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공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다시 국제선 운항편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영과 우려가 여전히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경쟁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조치가 될지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팁은 어떤 건가요? 앞서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서 예비비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청와대 용산 이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문제니까요. 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신고 권력이 갈등을 빚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권력 그리고 지나가는 권력이 마찰을 빚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은 물가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촉발된 대외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제 전반이 회복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탄탄한 회복세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 이전을 고리로 해서 신고 권력이 갈등을 빚는다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정부의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되거나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이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비비 의결로 갈등의 실타래가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점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 권력의 자존심 싸움을 지켜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